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끝이 안 보이고 있죠. 근데 상황은 굉장히 비극적 상황인데 지난달 그러니까 4월달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4월 11일자인지 13일자인지 포린 어페어스에 우리가 미국 외교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몇 중에 하나가 리처드 하스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포린 어페어스의 그 편집장이시죠. 그리고 이제 포린 어페어스를 만든 분이기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고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시죠. 그분이 굉장히 긴 글을 하나 쓰셨어요. 포린 어페어스에. 지금 서방과 그 요지는 서방 국가들이 단결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는 별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요. 그 목표가 금년 말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평화협정 체제로 평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지금의 현상에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수 있도록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방 진영이 강력한 무기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목표는 금년 하반기까지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되고 있잖아요. 희생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국가의 폭력이 아니고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시민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이름 없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시민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 그리고 전쟁은 러시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전쟁이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고 나이브한 생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점령을 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권 안에 둘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러시아의 우방국이 떠나고 역설적으로 나토가 강화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도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하는 것이 외교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게 되면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될지 하는 데 대한 한국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지원하며 언제 떠나야 되며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이 지원을 해서 무기를 지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지원 방법들은 과연 이제 얼마나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요,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아니잖아요. 미국 우선주의죠. 얼마 전에 여러분 WTO 사무총장이 서울에 방문했어요. 신문에 잘 안 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세계 160개 나라의 자유무역을 하는 수장이 WTO 사무총장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죠. 미국은 미국 중심주의로 가고요. 미국 예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하는 행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죠. 중상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가치 외교를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외교는 진영 외교예요. 이념 외교죠. 정말 저는 국제정치학자로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정말 가치 외교라는 게 있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가치와 외교는 섞여 있는 거거든요.
가치 안에 이익이 있고 이익 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가 큰 국가, 세계 한 10위권의 국가가 된 국가 안에는 기본적인 가치 안에 이익이 내장되어 있고 그 이익 안에 또 가치가 내장되어 있는 구조인데 가치와 이익을 이렇게 이분화해서 접근하고 단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가능할지 그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갖고 있는 큰 질문이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요새 시대는 챗 GPT 시대니까 제가 수업에 챗 GPT를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게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챗 GPT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문제 제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만 서바이벌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AI나 챗 GPT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부터 도전하는 핵심이 바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질문을 그렇게 좀 드렸고요. 그래서 미중 관계도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최근에 그 마이크론 사태가 나서 미국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드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드의 전철을 반복해서 안 된다고 하는 아주 미국의 고위 관료의 발언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드가 났을 때, 사드가 배치했을 때 중국이 보복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적 보복을 하고 한한령도 생기고 뭐 엔터테인먼트, 뭐 배터리 자동차 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가했는데 사드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 체계잖아요. 미국이 북한 위협을 그 염두에 두고 한국 땅에 배치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고 이 무기를 운영하는 주체도 미군이에요. 그런데 보복은 한국이 당해요. 그때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보복을 당할 때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그 기억이 없잖아요. 미국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중국의 보복에 맞서주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보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클럽 굿즈, 이를테면 동맹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공공재, 우리가 흔히 그것을 우리가 클럽 굿즈라고 하는데 그걸 제공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냐면 미국은 오직 자기의 국가이익, 특히 미국의 중산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의 외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사우디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합의를 하고 거기 국교 정상화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우디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블링컨이 다시 사우디로 가서 잘해보자 그러는 목표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죠. 국제 정세가 몇 달 사이에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 핵심은 미국은 내 이익이 손해보는 것들을 견디지 않겠다는 철저하게 미국 국익 중심의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이제 갖고 있는 문제고 이것이 내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죠. 우크라이나의 고민은 뭐겠습니까? 이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이 우크라이나 정책이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쓸 거예요. 우리도 미국이 이런 한국에 대한 정책들이 높은 수준의 레토릭, 포괄적 글로벌 동맹을 맺고 있지만
동맹의 이익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 이슈와 관련해서 더더욱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은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소련이 가장 미국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을 때 국력이 한 40%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명목 GDP 개념으로 73%까지 추격해 왔어요. 미국은 미국 땅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가장 미국 사람한테 충격적인 사건이 9.11 테러예요. 자기 땅에서 무역 빌딩이 폭격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태를 직면한 것들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도전국인 중국의 등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정교한 로드맵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대중국 정책들이 정교한 틀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타임 스케줄 다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사실 대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설픈 상태에서 지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 힘의 격차 때문에 중국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 질서를, 현상을 타파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대만 이슈도 있지만 대만 이슈도 전문가들 인식과 여론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카네기 재단에서 얼마 전에 전문가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60-70%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 같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미국 전문가들이 한 73%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했어요.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죠. 여론과 현실 사이에 또는 이미지와 서브스탄스, 이 실체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중국이 당장 이 미국이 만든 이 질서를 수정주의 국가처럼 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고 있는데 그게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혁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혁신은 예를 들면은 중국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영역 중에 AI, 빅데이터, 또 달 표면 뒤에 먼저 앉았던 양자 컴퓨팅 기술, 또 중국판 GPS라고 일컬어지는 베이도, 그러니까 위성 항법 장치죠. 그리고 화웨이가 대표되는 통신 장비. 저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중국이 북경에서 중재했을 때 네옴시티 건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옴시티 건설은 누가 통신망을 차지하는 것과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통신망을 쓰냐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의 성격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의 추세로 보면요, 화웨이가 할 가능성도 있어요. 화웨이의 중동 본사가 최근에 리야드로 이전을 했어요. 헤드쿼터를. 자,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대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역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또는 상당한 수준까지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마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입구부터 출구까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비교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모든 영역, 기술의 영역이든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캐파의 영역이든 이 랜드프레스의 단수를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 단수를 제한하는 문제든,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반도체에 대한 격차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미중 간의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을 미국의 지금의 미국의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돌리려고 하면은 전기 저장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ESS라고 하는 전기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럼 중국의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의 고민이 거기에 있죠. 중국은 아직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국가예요. 근데 화력 발전을 필사적으로 줄이려고 해요. 중국도 2060년까지 카본 제로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화력 발전은 열심히 줄이고 있는데 1년에 줄이는 빈도가 한 1%에서 1.5%씩밖에 못 줄여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원전 문제를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전기 저장 장치와 데이터 플랫폼을 돌리는데 필요한 것이 핵심 광물이죠. 히토류, 이트리움, 나트륨, 텅스텐, 망간. 제가 이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요. 한 500개쯤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광물자원공사도 여러 번 방문해서 보는데 정말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출연해 보니까 요새 나오는 것들은 핵심 광물, 필수 광물들을 누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어느 국가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고,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분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히토류는 희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히토류, 부재는 희소하지 않는 물질 이렇게 써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레어 얼스인데요, 히토류가. 그 말은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어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데 히토류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와요. 히토류의 주산지인 중국의 그 내몽고가 주산지인데 가보면 그 마오토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환경 파괴된 결과가. 그래서 생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중국이 세계 80% 이상의 히토를 공급하는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고민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는 환경에 파괴한 대가로 세계 히토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 어려움이 닥치면 요소수 문제 이런 문제가 닥친 이유도 앞으로 그게 가장 유의해야 할 사안이에요. 요소수라는 것들은 석탄에서 추출하잖아요. 석탄에 우리 요소 비료를 만든다고 해서 요소수잖아요. 그게 다 석탄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석탄에서 추출하게 되면 중국도 환경 문제 때문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자기네들도 석탄 사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내가 쓸 것도 부족하다. 난 남한테 팔 여력이 없다. 네 요소수는 네가 만들어 써라. 네가 내 것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어려워요. 이 광물 자원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민감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만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대만 해협이 있는데 여기가 그 금문도죠. 우리 대만 해협과 중국 사이가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금문도하고 중국 사이에는 한 1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겠어요? 금문도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당의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여기서 한 번도 당선자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차잉원이 있을 때 제일 많은 득표를 얻은 게 24% 얻었거든요. 그 전에는 8%, 9%, 10% 미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하고 여기 있는 이해관계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중국 대만 관계가, 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관계가 우리가 뭐 2027년에 전쟁 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거기에 TSMC를 뭐 폭격하면 어떻게 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임박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정책에 가져오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임박하지 않는 정책은 임박하지 않은 대로 미뤄두는 거죠. 전쟁이 날 가능성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요, 미국은 대만의 현상 변경을 원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은 대만의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미국이 대만의 현상을 변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익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오는 이익을 계산해 보면은 현상 유지가 훨씬 이익이 커요. 미국으로서도 이익이 크고 중국으로서도 이익이 크죠.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시진핑 주석은 생각이, 제가 만나보질 않아서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태자당 그룹이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에 태자당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청당끼리 모여서 뭐 연말 축제를 하는 건 아닌데, 아버지가 혁명 원로였잖아요. 아버지가 혁명 원로였고 자기가 혁명가의 자손이라고 하는, 또 문화대혁명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CEO들은 뭐 예를 들면 좀 폄훼해서 안 되겠지만 하여튼 후진타오, 짱저민 이런 분들은 대부분 CEO형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관리형 리더십이에요. 근데 시진핑은 역사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창업자형 마인드가 강해요. 그러니까 대만, 이제 홍콩 이렇게 예를 들면 보안법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홍콩 보안법은 서구가 만든 근대, 강제로 중국의 근대가 열렸어요. 아편 전쟁으로. 그게 100년 치욕인 거예요. 이 100년 치욕을 극복한 역사적 미션을 수행한 그런 개념으로 홍콩 문제를 접근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대만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든 이 냉전 체제로부터 떨어져 있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만 문제를 나의 임기 안에 역사적 과제로 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후자를 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리더십을 강조해서 전쟁 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의 어떤 현상 유지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이익 고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 관계도 보면은요, 중국과 한반도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도를 보게 되면 요 한반도하고 이게 일본이 있고 여기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요 지역이 우리로 치면 이제 동해인데, 뭐 중국 지도에는 이게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표기를 바꿔야 되는데 중국은 동해를, 여기를 동해라고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바꾸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뭐 그거를 뭐 평화해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도로 치더라도요, 중국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해항, 바다로 나가는 항구가 없어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태평양의 또 하나의 태평양으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일본이 막혀 있고 러시아하고 막혀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북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 중국의 동북 지역의 대련인데요. 이 대련에서 옌타이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한 120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이게 막힌다고 생각하면, 또는 막는다고 생각하면은 요 동북 지역의 판도가 바뀌겠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요 레인을 봉쇄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막힌다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주목하는 방식은 대부분 중국의 대북한 정책만 봐요. 뭐 석유 끊고 식량 끊고, 그러면 북한이 이제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못 보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등가라고 봐요. 우리가 북중 관계를 볼 때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함께 놓고 봐야 돼요. 이 항구가 여기가 요 낮은 선봉 지역이죠. 요 낮은 지역이고, 요 지역이 중국으로서는 요 지역을 통해서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두만강이잖아요. 여기 북한 땅이고요. 이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북중이 흐르고 국경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다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 서 있으면요, 갈매기가 날아들어요. 여기 15km밖에 안 됩니다. 동해까지. 그러니까 중국은 이 15km가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이 출해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데 북한으로 열리는 창들이 굉장히 이제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생긴 문제가 최근에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중국이 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 거죠.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가지 안보적, 경제적 이익이 합치된 부분이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중국이 이쪽으로 나가는 항구를 열어준 거죠. 그러면 물류가 어떻게 오겠어요? 중국의 국경도 이게 1480km쯤 되는 엄청난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물류가 이렇게 와갖고요, 대련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바다로 나가는 항구가 여기서 바로 뚝 나가버리면 그냥 물류 비용의 획기적인 이익을 가져요. 중국 말에 돈을 벌려면 길을 먼저 닦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엔시우루라는 거 있죠. 먼저 길을 닦아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왜냐하면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상품 구성에서 10%는 물류 비용이에요. 그럼 이 물류 비용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지역이 블라디보스토크의 항구예요. 이거를 러시아가 내준 거 아니에요. 이런 대지정학적인 대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물류가 서울로 올 때 또는 동해로 올 때, 울산으로 올 때 이 그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의 조합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21세기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볼까 학자로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2008년도 8월 달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했을 때 개막 공연을 정허의 대항해를 했어요. 7차례에 걸친 대항해를 하다가요, 명나라가 바다로 나가는 정책을 금지시켰죠. 그 해금 정책이 15세기 초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부터 육상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상국가가 되는데 앞으로의 지금 세계는, 태평양 시대가 열린 이 세계는 해상과 육상을 동시에 장악하지 못하면 중국이 절대로 세계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21세기 모습은 해륙 국가예요. 그게 바로 1대1로 정책이에요. 1대1로 정책은 외부로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을 부채 늪으로 빠뜨린다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영토, 경제적 영토, 지리적 영토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해상국가의 복원이에요. 실제로 정화가 그 해상을 다닐 때 배의 크기가 축구장 크기만한 어마어마한 배에 있어요. 한 해 승선 인원만 2만 8천 명에 달했어요. 우리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산타 마리아 호가 테니스장 크기만 하고 그건 70년, 80년 뒤의 일이죠. 그 규모에 비하면 압도적인 해상국가였어요, 중국이. 15세기 전까지. 이것을 복원해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얼음이 녹아서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면 2030년까지 지금 그 빙하가 한 40%는 소실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엄청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배가 넉 달 다니는 뱃길이 5달, 6달 달릴 수 있겠구나. 거기로 얼음 깎는 배가 있죠. 쉐빙 기술이 발전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획기적인 물류가 절감하는 그런 이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것들이 북극 정책이에요. 이건 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중국의 전략 중에 핵심은 건너뛰기, 점핑 스트래터지를 써요. 중국은 유선 전화 없이 무선 전화로 건너뛰었어요. 제가 90년 초에 이게 중국을 가보면 숙소에 마을에 제가 농촌 조사를 갈 때 보면 마을에 전화가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이 선생 전화 받으세요. 그 확성기로 하고 그랬어요. 전화가 한 대밖에 없어갖고 정말 불편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백색 전화를 다 깔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무선 전화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무선 전화에서 스마트폰 QR코드로 넘어오는 것들은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신용카드를 건너뛰죠. 그 홈쇼핑도 건너뜁니다. 제가 이 예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곤란한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유통회사가 홈쇼핑에 중국에 진출했거든요. 제가 빨리 TV 홈쇼핑을 접고 휴대폰 홈쇼핑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미적미적 하다가 망했어요. 큰 대기업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추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곡선주로에서 추월하기. 그 중국말에 중국의 고속도로에 가면 그런 거 써 있어요. 곡선주로에서는 추월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곡선주로에서 추월하는 것들은 위험하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썼어요. 요새는 ESG 경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안 써요. 근데 지금 쓰는 것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거예요. 남이 앞차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어떤 차선 변경 이론인데요. 이걸 지금 중국이 하고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가 최근에 영화관에 가면은 냄새를 팔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디바이스를 팔아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삼겹살집에 막 고기 굽는 냄새가 탁 나면 이게 디바이스로 내가 냄새를 맡아가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 욕망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치웨이 왕국이라는 한 1조 원 정도 매출을 지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래 기획을 할 때, 미래 연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대부분 30년 후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국회도 그런 거 많이 해요. 2030 계획, 2040 계획 하면은 2030년에 그거 아무도 안 보거든요. 지금 만든 2030 보고서 아무도 안 봐요. 2020년도에 우리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2020 보고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예정된 미래는 인구 말고는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너무나 변화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미래 계획은 현실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하이라이트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미래는 현실의 욕망에 갇혀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중국의 미래 계획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도 중국이 상업화가 빠른 거예요. AI 기술 이런 것들 보면 상업화가 되게 빠른데요. 청와대학에서 네이처라는 잡지에 발표한 논문 중에 획기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 자전거를 개발했어요. 우리가 보통 자율 자동차를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빅데이터가 핵심이죠. 사람들이 걸음걸이 인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 인식 기술이 있잖아요. 사람들 안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아는 거고, 걸음걸이 인식은 사람들마다 다 지문이 있어요. 저 사람 걷는 모습을 보면 어디로 걸어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걸음걸이 인식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전맥을 시켜갖고요, 여러 변수가 많은 돌부리를 다 만들어서 만든 게 자율 자전거예요. 자율 자전거가 자율 자동차보다 난도가 훨씬 높죠. 이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생활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정치를 현실주의 또 실용주의 정치를 하자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별로 실용주의적 정치를 안 하거든요. 그냥 현실의 가장 절박한 문제로부터 마이크를 대고 카메라를 대면 그로부터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한중관계 정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관계를 보면 한중 정치 안보 관계는 주로 외생 변수들, 제3의 변수들 때문에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 차이가 크죠. 미국은 동맹을 강화해서 또 이를 가치 동맹을 강화해서 대중 포위 견제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힘이 아까처럼 미국의 패권이 힘이 한계가 오기 시작하고 쇠퇴해 가고 있으니까 아시아 안보를 자꾸 위탁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웃소싱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는 다 해줬는데 이제는 니네들도 힘이 커졌고 돈도 벌고 했으니까 네 안보는 네가 좀 해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분담을 좀 해라.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좀 강화해라. 그러면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갖고 운영하는 양자동맹 체제보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크겠죠. 그런 방식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대중국 포위 견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현상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기 때문에요. 한미동맹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한미일 안보동맹, 안보협력의 고도화로 가는 것들은 누가 봐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도 북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를 일종의 북한 붕괴론 또는 북한의 체제 레짐 체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큰 틀에서는 지금이 신냉전이 오고 있고 북한은 저 상태로 가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미사일도 쏘아보라, 핵도 실험해보라. 지치다가 쓰러질 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 이제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를 관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한 흐름이 있죠. 제가 조금 과도하게 일반화했지만 그런 흐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북핵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건설의 역사만큼 해소의 역사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그 체제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핵 폐기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핵을 폐기하게 되면 내 체제 안보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핵 폐기의 딜레마와 핵 보유의 딜레마가 북한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를 유지하되 이것을 조금 더 단계적이고 동시적이고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데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한중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문제는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이제 한중 정치 안보 관계 주요 쟁점은 주로 미중 전략 경쟁이 갖고 온 외생 변수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범위에 따라서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5% 정도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IMF는 그래서 추가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5.2%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최근에 보고에 보면 한 6% 정도 성장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1% 성장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11%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경제 성장률을 줄여잡고 있잖아요. 1.6%, 1.5%로 줄여잡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경제가 5% 성장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0.55%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런데 떠나면 좋은데요, 갈 데가 없어요. 떠나면 좋은데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의 핵심은 해소하는 것과 건설하는 것들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해소하는 시간과 건설하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지 말고 일단 떠나자, 갈 데가 없는 이 구도가 정책에서는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플사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했던 연구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약 20%를 줄이는데, 대중국의 의존을 20% 줄이는데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100%를 줄인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사의 그 휴대폰 공장을 중국에 두는 거예요. 베트남 공장하는 분포를 한번 보면 추세가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의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부를. 그래서 주력은 중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 분리는 건설의 시간만큼 해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져야 될 것 같고요.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은 보복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은, 제가 어떤 특정한 기관을 얘기하게 되면 그 기관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게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에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건 한 400개, 중국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닥치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한 시나리오가 있고, 대체 가능한 거, 또 대체 시간이 필요한 거, 대체 불가능한 거, 그것들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면서 사실 외교 정책에 이렇게 좀 한번 결기를 보일 때도, 결기를 보이면 그 두 번째 단계들도 생각하면서 결기를 보여야 되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싸움은 결기를 보이고 상대가 강하게 밀고 왔을 때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할 때가 제일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교적인 프루던스를 유지하는 방식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한중 간의 상호 인식을 악화시키는 것들도 한번 여러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중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비교적 안정적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북중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5차례 방중했고요. 그 중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2019년에 방북을 했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북한의 합리적인 안전과 발전이 달린 문제에 대해 힘이 닿는 한, 중국말로는 리수어 넝지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전쟁 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잘 쓰지 않는 외교적 표현이에요.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이런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있는 힘껏 너를 돕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도자가 발언을 한 거예요. 이 한 번 발언은 리옌이라는, 이번이라는 중국말이 있는데,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의 무게가 굉장히 오래 지켜지는 게 있거든요.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북중 관계가. 그래서 북중 관계가 생각보다는 웬만한 사태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북한이 뭐 이러면 7차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반응은 지금의 반응에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그 선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북중 관계 변화는 지금 변화는 인적, 물적, 민생, 농업, 관광 분야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중국이 2019년에 이제 코로나가 국경이 닫히기 전에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인도적 교류, 농업, 의료, 관광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길림성의 당서기가 북한을 방문하고 랴오닝성 당서기가 북한을 방문하고 흑룡강성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엮어서 어떻게 FTA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고 하는 단계가 코로나 오기 전에 있었고요. 신의주하고 단동 사이에서는 의료 협력에 대한 MOU를 맺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지금 6월쯤 되면은 코로나 국경이 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으면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새롭게 MOU를 맺는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 지금은 이미 다 MOU를 맺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외부적인 환경이 국경이 닫힌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풀리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게 이제 북중간의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실험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영향력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논문에서 썼던 표현이긴 한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북한 정책의 핵심은 영향력을 보유할 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핵실험할 때 한번 썼거든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니까 중국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하고 외교부 성명을 그렇게 냈어요. flagrantly. 중말로 한란 이런 표현인데 지 멋대로란 표현이에요. 이거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남이 우리 어떤 국가를 침략할 때 쓰는 표현이 한란이란 표현인데요. 저는 그걸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랐어요. 야, 이거 이제 중국이 갈 때까지 가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 2007년도에 2.13 북미 합의를 해요. 이때 차이나 패싱, 코리아 패싱이에요. 중국하고 한국 빼고 둘이서 한 거죠. 너 중국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북한하고 협의하면서 한국한테 얘기하지 마라. 북한은 미국한테 중국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코리아 패싱, 차이나 패싱이 됐어요. 자, 중국이 학습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미국의 편을 들어갖고 유엔 안보리 제재 역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했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 결과는 차이나 패싱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쓰지 않고 유지하고 있을 때만 그게 영향이 되는 거지 사용할 때는 영향력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7차, 6차 핵실험까지 일관된 원칙이에요. 그러면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로 의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대북 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전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백서를 안 만들고 청서만 만들어요. 우리는 블루프린트가 아주 홍수예요. 근데 아무도 성찰적으로 과거를 정리한 백서는 안 만들어요. 여러분 아마 선거 끝나면 백서 만들잖아요. 근데 백서 만드는 것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열심히 안 만들고 백서의 이데올로기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앞으로 과거를 묻고 미래를 얘기하자. 그 청서만 만드는데 청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먼 미래,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블루프린트를 만드니까 효율적인 국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 담론이 없으면요. 청산 담론이 미래 담론을 압도해 버려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관찰해 보면요. 이게 청산 담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청산이라는 저는 이게 중국을 그런 형태의 뭐 다른 모형이 아니라 저 중국의 동북 지역에 가면요. 일제시대 때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일제시대 건물이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은행도 하고요. 우체국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건물은 일제시대 건물인데 그 건물이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그 중국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다 부수고 중국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거기 영원히 세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담론이 없으면 항상 청산 담론을 갖고 싸우게 된다 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냉전이 왔다. 우리 빨리 줄을 서야 된다. 이거 위험한 거죠. 북한 망한다. 빨리 저 망하게 하는 방법을 찾자. 이 결정론적인 사고가 정책을 단순화시키잖아요. 이 단선적인 정책,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칼럼을 쓰면서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하는 것이 진짜 용기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면 위기가 아닌 거예요. 위기는 디파인하지 못할 때가 진짜 위기거든요. 위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못할 때가 위기. 지금 그런 위기거든요.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온다. 딱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솔루션을 쓰면 그건 위기 아니잖아요. 지금의 위기의 핵심은 무엇이 위기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결정론적인 사고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외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새로운 사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요연하지 않은 세계니까 복잡하게 풀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푸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 중국을 연구하는 또 국제정치학자지만 제가 요새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반도체, 2차 배터리, 요새는 광물 이런 걸 해요. 그리고 랜드 플러스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너무나 복잡하고 이 이해가 없으면은 내가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알아야 되잖아요. 요새 호주 공부해요. 호주하고 한국이 중국에 어떻게 대응했던 비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호주 노동당 정부가 당선이 되면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봐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수평적 사고가 중요해요. 수직적 사고라는 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외교 정책의 가장 큰 위험은 수직적 사고예요.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외교부가 집행 기능으로 전락해버려요. 말하자면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이것을 수평적으로 해결하는 힘이 외교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아슬하게 경계에 서 있던 건데, 하여튼 그래서 경계를 사는 힘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 질의 토론을 통해서 더 보완하기로 하고, 복잡한 문제는 문제만 제기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